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테크, 재테크. 저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미완성 주택이라 할지 재개발, 재건축의 세금 얘기도 좀 했었고 또 진행 과정도 봤었고 서울 아름다운 서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서울의 현 조세에 대해서 한 100분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이 다가왔고 이제 서울 고향 갈 일이 있어서 토지와 세무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저번 또 몇 주 전에 2주 전에는 또 고향 가는 길에 부모님 재산에 관한 세금이랄지 고향에 관한 세금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적극적으로 토지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입니다. 토지. 우리가 땅을 안 받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토지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돌아가신 박경리 작가의 토지 얘기. 토지 때문에 울고 웃고, 소장농들의 그 애달픔, 또 토지 때문에 거의 뭐 전쟁이, 세계사를 보면 많이 토지와의 전쟁, 영토 전쟁.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토지를 보면, 여기 보면은 몇 개, 한 6개 정도로 구별하고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자, 그러면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 영어로 랜드라고 그럴까요? 뭘까요? 아스인가? 뭐, 아무튼 토지. 하늘 아래 땅, 토지. 옛날에 제가, 요새는 좀 그런 게 없는데, 과거에 그 부동산, 옛날에 복독방 이런 데 가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땅. 요새도 그런 것을, 요새는 좀 덜 보겠대요. 이렇게 땅. 땅 장사 사람 팔자. 땅이 많아야지 땅거리고 떵떵거리고 산다. 땅이 최고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 땅 문서를 가져라. 집이 불이 났을 때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땅 문서는 가지고 나와라. 뭐 이렇지 않습니까? 땅. 근데 우리가 세금을 과세할 때는 한 6개 정도로 농지 그랬습니다. 농지. 그 다음에가 임야.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관리법. 관리법. 그 다음에 목장농지. 목장용지로 판명받기 위해서는 뭐 소를 몇 마리 키워야 된다. 어쩐다. 목장용지. 그 다음에 주택에 딸린 주택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집이 깔고 있는 토지 및 부속 토지는 뭐예요? 일종의 마당,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마당. 도시 지역 내에서는 집이 깔고 앉아있는 면적의 5배, 도시 외지역에서는 10배까지. 뭐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10배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세법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주택이 깔고자 앉아있는 부속 토지, 그것도 토지죠. 토지. 그 다음에 세법에서 우리가 별장을 깔고 앉은, 별장이 보통 큰 게 아닙니까? 그래서 별장 부속 토지. 일단 전원주택 얘기도 좀 할 텐데요.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참, 과거에는 우리 김영삼 정권 시절에 준농림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계획관리지역이 최고다 어쩌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준농림지를 막 풀어가지고 남한강, 북한강에 전원주택 하나 가진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과거의 부자는 이제 물론 별장 가지고 있는 분, 지금도 별장 가지고 있는 분이 부자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만 이제는 농어촌 주택하고 구별해서 과세 기준을 달리하니 전원주택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법상 의미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의 토지가 많죠. 그 밖의 토지.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집 하나 있다면은 단독주택이나 뭐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동주택 지분, 땅 토지분의 지분이 있는 거니까 어느 하나, 목장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많이 덜 봤지만 임야 많고요. 임야 많고. 농지. 제가 설 시즌 고향 가는 분들의 농지는 투자로 사시는 분도 있고, 이런 곳은 외지인들이 투자로 많이 샀지만 이런 곳은 선대에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토지다. 이게 이제 어느덧 증여와 상속 대상에 왔다. 엔드 매매. 아버님,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시고 많이 연로하시니 5마직만 풀어가지고요. 유럽도 가시고요. 맛있는 거 좀 사드십시오. 이런 매매에 관한 것이 세금에 관한 것. 이것은 투기용으로 많이 샀다 이 말이에요. 투자용. 투기와 투자는 누구는 노면 쓰고 누구는 불륜이고 그렇게 살지. 하여튼 투기도 좋고 투자도 많이 샀다. 가보지도 않고 산 많다. 앞으로 뭐가 되고 여기가 뭐가 개발되고 숱하게. 이때 그때 제가 말한 것은 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이게 많이 사들였다. 특히 밖에 도시적 밖에 있는 토지들을 그렇다.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별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지목이 28개나 되더라. 이게 어느 외국 가서 세미나 해보면 어디더라? 유럽의 어느 나라는 뭐 44개까지 지목이 있더라고요. 일본도 우리보다 지목이 많아요. 이게 14개부터 7개, 14개, 그 다음에 20몇 개로 늘어난 게 일제시대부터 이 지목이 대지 뭐. 그런데 우리도 지목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또 정리정돈도 좀 하고 이거 중복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지목이 28개다. 지목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 한자로는 알겠어. 한자로는 지목. 내가 세미나에서 지목이 뭔지 그랬더니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예, 이름표입니다. 맞습니다. 이름표를 붙여 노래도 있듯이 땅의 이름표다 이 말이에요. 이름표대로 사용하세요. 농지는 농지대로 사용하십시오. 임야는 임야 산지법, 산지관리법대로 사용하세요. 만약 그렇게 사용 안 하면 팔 때 할 때 페널티를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우리가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거는 가산세율을 중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름표대로 사용하세요. 제 이름표가 이춘모인데 홍길동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목이란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름표다. 이름표를 다 붙여놨다. 전국의 토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거래 전에 알아야 될 것 정도는 있는데 이제 거래 전이란 말을 썼잖아요. 근데 꼭 도장 찍기 전에 내가 말하는 것은 사인하기 전에 분명히 몇 가지는 기본 지식을 알고 도장을 찍어라. 오늘 여기서 공법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반이나 이런 것은 뭐 토지거래 허가 사용해서 어떤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공법적인 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세법과 관계된 또 이따 시간이 좀 남는다면 땅과 재테크 관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세무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이제 이거죠. 설 특집이니까 작은 형, 큰 형 다 이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번에? 차례상을 다 이제 마련하고 조상님들한테 이제 다 그 차례상을 차려난 다음에 커피 타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상속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하고 증여도 이야기해야지 그 전에 얘기하면 싸워서 차례상 못 차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형, 내가 이춘모 교수의 이런 세테크, 재테크를 좀 들었는데 이거 농지 같은 거 팔 때랄지 우리 저 앞에 있는 선산 팔 때랄지 또 저 선산을 요새 말하면 한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광도 한다는데 형 좀 그렇게 저 땅을 놀리니 이렇게 좀 해봐. 그랬을 때 세금 문제가 보유세 관계가 어떻게 된다든지 좀 아는 척을 해야지 그래 우리 아들애가 똑똑하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토지를 이용을 한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한민국 땅을 이 북쪽에 있는 땅은 그러지 않겠죠. 우리 남한
쉬운 말해서 38선 밑에 있는 땅을 옛날에는 6개인가로 구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지역, 이렇게 도시지역. 세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써가는 겁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좀 관리하자. 도시가 너무 난잡하게 치고 오르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이게 도시지역인지 도시 밖의 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이를 모르니까 관리지역. 옛날에는 이걸 준도시지역,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이 준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농림 그래가지고 준농림은 허가가 난다더라. 그래서 남한강 북한간에 커피숍 뭐 이런 거 뭐 여관 이런 것이 우죽순초로 2만 개 이상이 생겼잖아요. 그때 김영삼 정권 시절하고 우리가 김대중 정권 시절로 넘어오면서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걸 빼버렸잖아요. 준자를 빼버렸어요. 준자를. 그때 제가 수업할 때는 앞에 준자를 붙였었어요.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준자를 빼버렸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전번에 제가 농지법 한번 할 때 농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 농지진흥지역과 농지 보존지역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름표가 없는 게 있다. 이름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이 없는 게 없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라 할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자연환경 보호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런 거 자연환경. 그래서 농림, 그다음에 자연환경 이렇습니다. 자, 왜 세금이 다 틀릴까요? 이용 현황에 따라서 세금이 틀리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 농지를 하나 팔더라도 끝까지 팔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란 말을 하거든요. 물건이 태어나서 취득해서 아웃돼서 내 인감 띄어줘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농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현황이 농지야지 감면받는다든지, 또 임야를 가지고 많이 특히 임야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죠. 임야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느냐, 우리가 농지법이라 할지 이런 임야의 산지관리법에는 우리가 통작거리가 없다.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농지로부터 내 주거지가 3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감면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현황에 따라서 세법을 달리 적용한다. 이렇게만 우선 이제 이렇게 알고 가시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보호하는 자연환경지역 내에서 세법 적용을 이용 현황에 따라서 세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주상공이란 게 나왔네요.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뭐 주거지역을 어떻게 나누면 또 뭐 1종, 2종, 3종, 상업지역도 뭐 중심지, 상업지역 뭐 이렇게 이 공법시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뭐 지역, 지구, 구역 나눌 때도 지역은 뭐냐, 그 다음에 지구는 뭐냐, 뭐 26개의 지구는 뭐냐, 뭐 그 다음에 구역은 뭐냐, 4개에서 5개 있는 구역은 뭐냐, 막 이런 것을 공법적인 거 말고 세금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농지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농지가, 이 말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농지가 편입이 돼가지고 3년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광역시, 그 다음에 시 이런 데에 갑자기 이게 뭐 신도시가 들어온다더라. 그래가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3년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농지로서 감면 혜택이 없다. 뭐 그 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그 특례 조항들은 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라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하고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관리하고 과세할 때 이건 좀 달리한다. 지금 농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이건 뭐 크게 중요한데, 그래서 서울 특집으로 고향 특집이기 때문에 이 농지에 관한 세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
이렇게 세법에서 나눠놨다 그러지만 다시 우리가 실무에서 투자할 때 재테크용 토지로 한번 나눠보죠. 자, 이건 이제 재테크용입니다. 이런 걸 다 무시하죠. 자, 공법도 무시할게요. 공법도 무시하고 세법도 무시하고 일단은 자, 뭐가 있겠습니까? 자, 내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농지, 이거 세법도 틀리니까 이건 이제 제촌 자경 때문에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용으로 사놓은 농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겁없이 짐노조스가 그랬다면서요. 앞으로의 모든 것은 뭐 스마트 농법이랄지, 요거 뭐 건물 안에서 농사 짓는 거랄지, 그래서 앞서 농업이 이거다 그래가지고 농지를 꽤 사시는 분들 있어요. 특히 이제 경매 같은 거 받을 때 이렇게 투자용으로 사시는 거 있어요.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제촌 자경의 제촌 기준도 틀리고 자경 기준도 틀립니다. 요랬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내가 투자용으로 샀다. 뭘요? 농지를 그렇게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건 이제 공법, 세법을 다 없애버리고 말한다. 그래서 누가 또, 아이고, 이 지역에 요새 임산물이 좋고 나는 산으로 가야 되고, 이 산이 앞으로 이걸 이걸 뭐라 그러죠? 저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뭘 만든답니다. 전원주택을 짓는답니다. 뭘 한다 했을 때, 임야를, 우리가 임산물을 가공할 것도 아니고, 임업을 할 것도 아닌데, 이때도 중요히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세법을 달리 적용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새 이것도 경매, 금매, 뭐 MPL 포함해서 이렇게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농지, 임야 가져왔습니다. 자, 세 번째 뭘 많이 사죠? 요게 제일 중요하죠. 비싸고 좋고, 요게 지분이죠, 지분.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토지 및 그 위에 정착물을 가진 자는 조합원 자격을 준다 했을 때, 재개발의 땅 지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되잖아요. 부동산에 가면. 그거 지금 땅 지분이 몇 평이에요? 이러면 6평입니다. 7평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이건 14평입니다. 그래서 지분. 재개발 거.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재건축도. 잠실 주공 5단지가 비싼 이유는 전용 면적 대비 내 건축물에 대한 주거 전용에 대한 그 지분이, 조합원들의 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땅이 많으면 아까 용적률 뭡니까? 건폐율에서 유리하니까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 세대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분, 요것을 많이 이제 사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가가지고 이런 기타 토지라 그러면 이제 나대지, 잡종지, 뭐 용지 중에서 공장 용지, 현재 지목대로 사는 거, 현재의 지목대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지분대로 사는 거, 임야 사는 거, 이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요렇게 세금을 나눠놨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투자용으로 이렇게 나눠놨다 보시고 다음 제목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농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나왔네. 요 얘기는 전번 시즌2의 중간에 정도 한번 해줬어요. 자,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봐주는 것이 몇 개가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든다면은 내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뭐 임야가 있다든지, 또 공원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공원 녹지지를 내가 임야가 있다든지, 그럼 내가 어떤 개발 행위를 못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용으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있나요?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시 당연히 하는 사업용지도 꽤 많아요. 그러나 비사업용지라는 개념은 농지 빼고라도 임야만 보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임야의 근처가 아니라 살지도 않고, 우리가 2년 이상 30km 이내에 주소가 되어 있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가보지도 않는 이런 농지는 가만히 맨 땅에 헤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뒀다가 가격만 오르기만 바라는 토지는, 그리고 주소는 서울의 도예지에 있는 분들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1년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한다. 그 다음에 뭐 또 2017년부터 좀 또 바뀐 것들이 있죠. 그래서 10%포인트 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거에서부터 달리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를 오늘의 첫 번째 하도는 이겁니다. 이거 지울까요? 여기 이 TV를 중간에 트신 분들은 팍 들어오면 이거 무슨 말을 하나. 이게 다시 보기를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보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나 우리 시청자분 한 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저 캐나다에서도, 밴쿠버 캐나다에서도 유튜브를 보고, 또 상해에서도, 또 호주의 브리즈번에서도 한 일주일에 어떨 때는 한 통화, 2주면 3통화 이상은 애국분들, 애국은 아니죠. 우리 영주권이랄지 우리 해외 거주자분들에게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게 참 세상 좋아졌죠. 이랬을 때 임야를 많이 이제 상담을 하시고 농지를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번에 요 임야가 취득원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과거에 2천만 원, 1,500만 원 주고 사던 것이 시간이 20년, 30년 흘려서 가격이 올랐겠죠. 그게 매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 차이가, 양도로 인한 소득,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이익이,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 요거죠. 두 번째, 요거도고 관계된 것들 두 개의 공통적인 개념이 비업무용이냐 사업용이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놔두죠. 이것도 놔두죠. 따지는 것은 여러분보다 지금 따져라는 게 아니라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저기 임야가 하나 있는데 주소도 안 옮겨보고 뭐 저기 어디 있다는데 이건 다 비업무용이죠. 팔 때.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임야는. 근데 이제 역대 첫 번째 아까 두 가지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런 질문이 가장 많다 그랬습니다. 첫째, 임야를 얼설 말 들으니까 다년생, 내가 전번 시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다년생 식물을 가수원을 해서 8년을 경작을 하면 실질 과세 원칙으로 인해서 이걸 농지로 받아서 감면을 농지연부도 작성하고 해서 감면을 받자. 어떻게 받냐? 1년에 1억, 그 다음에 5년에 3억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나는 안 됩니다. 그래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판례도 보고 그러면 실질경제 원칙에서 소명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왜 안 된다 그러냐? 처음부터 차라리 클리어하게 지목 변경을 하고 가자는 거. 근데 지목 변경이 쉽지가 않죠. 예컨대 10년 동안 내가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 밭으로 쓰고 있는데도, 그 실질적으로 보니까로 지목을, 이게 목장 용지나 가수원으로 우리가 이 농지라면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그 다음에 답, 과수원,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뭐 밭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 그랬다고 답으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번에 보니까 가끔 10년마다 한 번씩 지목 변경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사조사 해가지고. 근데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지로서 비과세 받으려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해서 다음에 소명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우니 안 된다고 가정을 하시고, 임야는 차라리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다. 세금을 10%포인트로 할지 더 낮추려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세테크 전략을 짜야지, 지목상, 형질 변경, 지목 변경, 인허가 사항을 득한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두 가지겠죠. 그러면 요 실질과세 원칙에서 임야를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으로 해서 농지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두 번째는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별을 잘 못하고 절세 방법을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업무용이 업무용 토지보다도 1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해서 비싸다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가 요게 토지에서 농지와 비업무용 요거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가 취득, 보유, 임대했을 때. 자, 이제 이런 녀석들을 아까 6가지 정도의 아까 세법상 토지를 구별해 놨잖아요. 이 녀석을 취득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렇게. 일단은 좀 이따 나오는 것은 매매를 하고, 아웃시키는 거죠. 근데 취득세부터 퍼블릭적이다. 토지와 농지는 퍼블릭적이다. 농지 빼고 특히 일반 토지는 4%대의 취득세다. 높다. 우리가 주택은 1.1에서 3.5인데 취득 비용부터가 높다. 그 다음에 보유했을 때도 옛날 특히 우리 토지, 나대지 같은 거, 대지 같은 거는 토지를 토지를 초과해서 이득이 발생된 것은 50%까지 뭐 세금을 물어놨다는데,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재건축의 지분에 대한 과세입니다. 지분에 대한 것을. 재건축 부담금.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지분이 아파트로 트랜스퍼하면서 초과 이득을 받다. 그러면 그 이득에 대해서 10에서 50%까지 환수하겠노라.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종부세라 할지, 또 종부세를 배제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뭐 농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세법을 자세히 알기보다는, 그러나 보유세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또 우리 토지 공개념도 나오잖아요. 공개념. 그러면 보유세, 당연히 재산세가 많이 발생한다. 자, 임대 볼까요? 임대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임대는 농지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내 개인이 개인에게 아무리 친한다고 해서, 내 친구야, 너가 먼저 은퇴했으니까 우리 저기 농사나 5마지기 있는데 너 그냥 적당히 10만 원씩만 두고 임대해라. 이거 인정한다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 사용대차가 뭐예요? 무상으로 사용해. 이래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와 사용대차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농지는 아다시피 좀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10,000제곱미터 이상 갖지 마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자, 10,000제곱미터 이상 갖지 마세요. 1만 제곱미터. 1헥타르 이상을 갖지 마세요. 100m. 토지가 딱 있으면 요 100m. 요 이상의 토지는 가지 마십시오. 체험마을, 저는 체험마을 이런 거 주말 농장은 요거 1,000제곱미터 이상은 갖지 마십시오. 이런 건데, 자, 1번. 농어촌 공사에 이탁해가지고 임대하는 것은 면적 규정이 없어요. 면적 규정이 없는데, 여기서 상속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토지를 1.5헥타르, 그러니까 15,000평 이렇게 받았으면 10,000평만 빼고 나머지는 1년간은 유도, 그 다음에 6개월간은 파십시오. 강제명령. 이런 식으로 해서 못 갖게 하고 있다. 못 임대하고 있다. 증여할 때는 당연히 그렇고, 상속과 증여에서 틀린 점은, 이것은 상속은 선대의 경작을 제촌 작용한 것을 3년 이내에만 팔면 해준다든지, 또 모자라서 한 7년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가 가서
1년을 채워서 감면을 받는다든지. 근데 증여는 틀리다. 증여 받는 순간부터 다시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8년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또 2006년인가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농지법이. 그러면 부부간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권이 아버님한테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8년 경작을 아무리 배우자인 우리 어머니가 딱 뱉어서 농사는 더 많이 짓거든요. 고추 농사 더 하고 짓는데 농어민 자격으로서 감면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한 자가 부부가 아니고 일 가정의 한 분의 농민으로서 팔 때도 농지해야 되고 8년 자경, 제촌 자경을 했어야지 감면을 해주겠노라 이랬습니다.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단 디테일한 것들도 있는데 여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이런 것은 농지는 임대를 못하지만 다른 토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주차장용 토지, 창고용 토지, 나대지 많잖아요. 뭐 농지만 빼고 아까 세 가지 목장용지 전담만 빼고 많이 하잖아요. 뭐 고물상 같은 것도 임대하신 분 많대요. 이런 거에 대한 임대소득세. 농지는 아다시피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임대하는 소득세 개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라 붙는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깊숙이 할 필요는 없지만 토지의 세무 얘기에서는 취득에서부터 보유에서부터 임대까지. 그러면 취득은 우리가 주택 취득한 것하고 똑같아서 공동등기나 여러 다음에 누진세율 문제 때문에 누진세액의 공제 문제랄지 누진세율 때문에 뭐 부부간에 공동으로 하는 건 참 좋죠. 그래서 다음에 취득할 때는 똑같다. 주택 부분에 그러나 보유하고 임대하고 아까 사용대차, 임대차 문제는 이런 건 농지하고 구분해 줘야 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뭐 별 것 없다. 그 다음에 보유했을 때 자산세를 할 때 종부세 문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뭐 크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도 나왔습니다. 양도. 자, 양도.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무슨 양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했습니까? 자, 재건축이 될, 재개발이 될 도시 지역 내에서 주거환경법, 도시 및 주거환경 도정법 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내에서 물건을 홀딩했을 때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가족 간의 매매, 특수관계 간의 매매, 좀비속 간의 증여, 제3자와 매매를 했을 때 토지도 똑같습니다. 자, 토지를 한번 이제 팔아볼까요? 자, 토지도 양도, 그러니까 토지의 양도 이동이 되겠죠. 이제 내 집문서, 내 토지 문서가 어디로 이동하면은 국세청은 딱 눈여겨볼 때 과세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동이 어떻게 될까요? 1번 똑같습니다. 자, 증여하는 겁니다. 증여. 자, 내가 열심히 살다가 101살에 세상을 아웃합니다. 상속합니다. 자, 작년에 2017년도에 증여 건수가 17만 건, 올해 한 20만 건 된다 그래요. 자, 20만 건이라는 것이 주택은 8만 건, 서울시에서만 주택으로 인한 증여 건수가 뭐라 그러냐, 한 15,000건 된다. 이렇게 17만 건이나 되는 거예요. 총 우리가 증여하는 것이 한 28만 3천 건 중에서 17만 건이나 이렇게 토지 증여입니다. 지금 토지 및 오늘은 뭐까지 하느냐, 토지 및 우리 꼬마 빌딩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딩, 일반 빌딩, 상가, 그 다음에 비주거용, 주택 빼고 주거용 부동산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증여, 상속. 그 다음에 매매. 요것도 똑같아요. 주택처럼. 자, 매매. 특수관계인 간의 존비속. 특수관계인보다 존비속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존비속 간의
매매. 근데 주택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좀비속 간에 따져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매매를 하는 게 좋냐, 증여를 하는 게 좋냐. 근데 증여를 했을 때가 가표가 훨씬 낮고 좀 유리해서 좀비속 간에 매매하는 케이스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나 이제 제3자와 부동산에서 매매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거래 이렇게. 굳이 또 여기 하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경매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 세금 처리 좀 틀리죠. 이럴 때. 이 경매를 한다면 MPL도 마찬가지지만 경매를 하면 경매 당한 사람들은 이거 경매해가지고 나 집이고 뭐고 다 땅이고 뭐고 다 나갔는데 무슨 양도세 가는데 국세청에서는 그것은 개인의 납세자님의 사정이고요. 올랐든 내렸으면 안 받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안 받겠지만 1억에 산 것을 3억에 경락됐다 그러면 2억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2억에 대해서는 세금 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입했을 때 이제 매입을 했을 때는 우리가 환산가액으로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경락대금이 딱 정해져가지고 취득원가가 그걸로 딱 잡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들지 또 매입했을 때 필요경비, 컨설팅비에 취득비용에 뭐 산입하는 거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런 건 놔두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증여다 이 말이에요. 증여.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세율도 같고 누진세액공제도 같고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상속세 증여세는 뭐 집이든 토지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냐? 증여받을 사람이 수중자가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수중자가 아니고 증여자가 돼가지고 증여자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세율도 같고 뭐 증여받은 오빠가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수중자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사전에 증여하는 거 있고 사전 이 일사자 사전에 근데 이 죽기 전에 사전이란 말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증여가 왜 좋아요? 왜 좋아? 증여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시즌 1에선가 한번 해줬어요. 어떤 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났느냐? 가상화폐에서 땄는지 모르지만 주식에 땄는지 모르지만 판교의 제3섹터에 어디 수서의 그린벨트가 수서 복합단지에 수용을 당했던 수용 재결을 당했던 현금이 딱 노출이 됐어요. 어떻게 노출이 돼요? 수용당하게 되면 5년간 뭐 7년, 10년 관리를 하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이 돈을 쓰나, 이 돈을 어떻게 마늘밭에다 묻어가지고 자녀를 주는 거 아니야? 또 금으로 골드바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명동에 가서 어떤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가지고 낱낱이 이 돈을 채권으로 받았던 현금으로 받았던 이런 걸 다 또 매매로 해가지고 매매해가지고 50억을 받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전세로 10억을 받았어요. 이 10억이란 돈이 찔금찔금 한 3년에 거쳐서 5만 원짜리로 갖고 가지고 누구 요새 저 TV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잔금 치를 때 현금 개수기라 그러나요? 뭐 이게 두루룩 하는 것도 가지고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안 돼요. 국세청에서 벌써 알고 있잖아요. 야, 이 100억이 노출된 100억을 그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대습 격세 상속을 해서 뭐 상속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손자 손녀가 이뻐서 이렇게 하면 100% 노출, 100% 과세 이러니까 사람들이 약간은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먼저 아버지가 바로 주기 전에 자식이나 손자에게 주기 전에 물려주기 전에 증여하기 전에 건물을 삽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100억짜리를 샀어요. 100억. 그러면 100억 하면 땅값이 70억이고 다 내용용수가 다 낡아 빠져버린 건물을 30억이라고 그래요. 한 80억 되겠네. 80억에 20억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100억짜리를 계약서 샀어요. 요것은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그 다음에 세금 4.6%,
4억 6천 내고 딱 샀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아버님이 앞으로 돼 있어요. 아버님이 앞으로. 아직까지는. 그런데 법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한다 했죠. 여기 2년이 지나면 요것을 증여하거나 뭐 상속할 때, 물려줄 때, 증여할 때 요 20억은 요것은 실거래가라고 해서 아까 실거래가요. 실거래가. 근데 딱 물려지게 되면 오후에 20억짜리 건물은 시가 표준에 우리 자산세 매길 때 극히 낮고 요것은 실거래가는 100억이면 요게 80억짜리인데 이게 52%밖에 안 잡혔다 그래서 50억짜리. 실질적으로 공시된 가격, 공시지가는 얼마로 잡혀 있느냐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모 S 백화점의 여자 사장님 댁이 162억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 가격, 그 다음에 22만 가구의 표준지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단독주택 가격인데 이놈을 시장에 내놓으면 300억도 더 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80억에 부동산에서 거래되는데 공시지가는 50% 정도밖에 안 잡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게 80억이 40억으로 줄고 이건 거의 없다 그러면 한 5억으로 들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45억 실질적으로 다음에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100억짜리인데 실질적으로 45억만 누구한테 이제 물려줘요. 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45억짜리로 둔갑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심지어 30억 이상이니까 50억을 내야 되는데 이때는 45억으로 내는 게 실물로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지나 일반 빌딩이나 상가나 비거주용은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은 왜 그게 좀 힘들어요? 주택은 아다시피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상속했으면 증여했으면 요때 3개월 요 후로 3개월 6개월간의 평잔이라 그래 볼게요. 평잔 실거래된 실거래 가격 비교 사례할 수 있는 가격이 딱 노출돼 있어요. 거의. 근데 이것도 주택도 요새 급등했기 때문에 매년 고시를 4월 30일부로 고시하고 기준시가 표준지 기준시가는 1월 1일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게 반영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반영이 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84제곱미터 모 아파트가 23억 7천에 팔렸다 그러면 바로 실거래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했을 때가 유례해요. 이렇게 시가 표준액, 가세 표준액을 정할 때는 증여가 유리해요. 상속이 유리해요. 그러면 매매는 왜 불리하느냐? 매매는 알다시피 부동산에서 쓴 도장 딱 찍을 때 가격에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한다. 상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토지와 증여는 그런 우리가 가표상에 이렇게 할 때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러면 세상에 유리한 점만 있으면 메리트가 있으면 디메리트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디메리트가 존재한다. 우선은 상속세 증여세를 적게 넣고 우선은 절세를 짜지만 이것이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누가 양도요? 자녀분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이 금액이 적게 냈잖아요. 이 금액이 요만큼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불리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상속 증여세에서 증여를 미리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시간이 다 들어가니까 요거 5년 10년 자 상속인이 10년 동안 2천만 원, 5천만 원, 부부 6억. 자, 존비속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 6억. 그 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것은 5년 동안에 이것을 증여했다 이 말이에요. 사전증여. 여기서는 사전증여를 이렇게 표현하죠. 죽기 전에 증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사전증여 이러는데 돌아가셨어요. 10년 이내에. 그러면 당연히 아다시피 요 증여된 재산이 요로 흡수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죠. 10년이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가 가서 딱 10년 지나고 이틀 만에 죽으려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하고 9년 하고 364일 만에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쉬운 말입니다. 이게 좋으니까 그래야 됩니다. 법은 법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상속세 낸 것은 빼주죠. 상속세 낸 건 빼준데 왜 이렇게 미리 해버리냐. 10년 딱 9년 만에 내가 죽었다 그래. 9년 만에 죽었어요. 내가 죽을게. 이춘모 교수가 죽을게. 그러면 이거 다시 일로 돼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해서 증여를 했는데 됐지만 9년 동안에 이게 오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에게 모 아파트를 5억에 되는데 9년 후에 내가 죽을 때 딱 돼서 이게 10억이 됐다. 요 5억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이게. 근데 물론 이제 포괄적 양도장수란다. 포괄주의 뭐 상속할 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증여 뭐 포괄주의가 있고 그런데 그건 놔두더라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포괄주의 나왔잖아요. 증여할 때 포괄적 증여 뭐 상속세 5년마다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상속세를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이렇게 이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 사람 재산을 5년마다 또 이렇게 보잖아요. 이래서 이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주식을 요새 말로 주식을 저 엔젤 주식을 하나 딱 해놨는데 8년 9년 만에 5만 원짜리 주식이 50만 원 가둬도 45만 원 이익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물론 이제 주식에 대해서 포괄적 그것까지는 다음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완이면 증여하는 거예요. 이완이면.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이건 이제 아웃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 증여가 토지는 중요하다. 자,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또 뭐가 있나 하나 보고 제목부터라도 하고 상속 증여 경매와 세금 자, 증여 지금 하고 있고 농어촌 전원주택까지만 하면 되겠고 또 있나? 쟁점 이거 맞네. 임야의 세무상 쟁점 땅테크 뭐 하는 데까지 하시죠. 또 다음 시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매만 하고 가죠. 매매. 요 아까 전원주택 얘기는 뭐냐면 전원주택은 우리가 뭐 2억 이상 이하에 살아 2014년도에는 뭐 한옥은 4억 이상 살아. 그 다음에 뭐 어떤 컨디션을 지켜야지. 농어촌, 기촌, 또 반대말이 이농을 하고 도시로 오는 거. 거꾸로 이농,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이런 것에 여기에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전원주택은 별장으로 보는 거, 별장. 양평 같은데 제주도가 그러잖아요. 외주인들이 사는 거. 왜 그래요? 아니 양평군이나 제주에서 시에서는 이게 지방세 세수가 별장하고 일반 주택하고 하늘과 땅테니까 많이 걷어들이려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매매는 다른 거 없어요. 주택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은 세율이죠. 매매나 그다음에 아까 임대소득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이나 똑같아요. 6%에서 42% 구간. 단 이제 이런 건 없죠. 비업무용 토지에서 10%포인트만 해는 16%에서 52% 구간. 그 다음에 여기 5.2를 더하니까 이게 57.2네요. 5억 초과분. 그러면 임야나 이런 토지는 옛날에 사는 곳은요 다 5억 초과예요. 양도소득이 시세 차익 난 것을 딱 계산해 보면 이게 이 구간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토지가 아니라 또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 무슨 중과세율이든지. 근데 아까 그것은 비업무용 토지만 그렇고요. 뭐 조정 대상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주택만 그렇다 그랬잖아요. 주택만 조정 대상 구역 내에 있는 것만 중과세율 적용. 토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뭐 이거야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땅테크 재테크는 못 하겠네 내가. 그래서 나머지 매매는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만 1분만 더 하고 하면 매매할 때 똑같이 특례나 어떤 것을 감면이나 비과세를 좀 바꾸려면 작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작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탈세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요. 예방세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방세무. 비업모형 토지를 보유 기간 내에 3분의 2를 사용했느냐, 뭐 이런 거 컨디션을 딱 따져가지고 사업용 토지로 보려면 이런 거에서부터 또 어떻게 감면받, 특히 농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임야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어떻게 감면받는 길이 없을까 해서 작전 들어가요. 작전. 예방세무해야 돼요. 어떤 컨디션을 국세청에 기분을 좋게 기분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조건들을 좀 갖춰주세요. 그러면 많이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만수 국세청장, 지금은 한승희 국세청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게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컨디션을 이렇게 해놔야 되는 작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팔려고 작전 들어가면 이미 작전이 늦죠. 좀 내년에 팔겠다. 그 다음에 농지는 나눠 팔아라고 했잖아요. 1년에 1억 이상 팔지 말고 1년에 1억까지만 감면해 준다. 2억이 나올 것 같으면 1억짜리만 팔고 내년에 또 나눠 팔아라.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겠네요. 이렇듯 세법에는 작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다는 못했어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있는 거니까 오늘 토지 이용과 세금, 토지 세금과 편입 뭐 이렇게 얘기했고 농지와 비용은 토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손을 이렇게 드네요. 자,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